또 들긴 하는데 말이죠. 오늘 추념식장에서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도시를 낭송하던데요. 배우 이보영 씨 말이죠. 현충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일까요? 일단 원고를 거의 다 외운 듯 유족들과 눈을 맞추면서 읽었다는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여님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신 모양이에요. 보험과 관련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말이죠. 뭐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뭐 무슨 인연인지 좀 살펴봤는데, 네. 뭐 소수자 측에서도 뭐 특별한 인연은 없고, 일단 이제 오늘 그 보면 유연숙 씨의 작가 시 넋은 별이 되고 뭐 이걸 낭독을 했는데, 네. 뭐 굉장히 아주 차분하게 잘 낭독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전에 장사익 씨가 이제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시를 읽을 때 유가족들이 상당히 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상당히 이제 감동적으로 어떤 시를 낭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보영 씨가 이제 MBC 아나운서 시험에도 뭐 합격을 네. 했고, 뭐 떨어지고 해서 딴 데도 떨어지고 해서 또 승무원도 되기도 하고, 또 서울여대 국문과를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와 관련된 좀 인연도 있고, 목소리도 이제 최근에 뭐 드라마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지명도도 높고 해서 네. 막 그런 이유로 이제 아까 이제 매년 보면 지금 이제 이 시 낭송은 꼭 이제 배우들이 도맡아 왔습니다. 우리 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현빈 씨가 나와서 뭐 때 또 그 이후에 또 뭐 길라임이냐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지만 작년에는 이서진 씨가 나왔었죠. 네. 아무래도 이 시낭동은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담당해서 어떤 좀 극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취재력을 보여주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념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될 거라 생각해서 연예인분들이, 배우분들이 나와서 낭독을 하거나 헌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배우 이서진 씨, 추모 씨, 이승기 씨가 애국가를 제청한 경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현빈 씨 같은 경우 근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이 기조도 약간 있었는 게 공교롭게도 뭐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 네. 박 전 대통령 때의 추념식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주로 이제 6.25도 강조를 했었고 북핵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오히려 드러났었고 네. 북한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대화하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이 더 많이 따라왔었던 반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다 중심이 되었던 게 이 현충원의 호국 영령이라든가 나라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뭐 이서진 씨, 현빈 씨 이런 분들이 좀 남성적이고 강한 모습이었다라면 오늘은 좀 많이 바뀌는 모습으로서 이보영 씨가 아주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네. 워낙 그때 현빈 씨는 군인이었을 때 나왔죠. 해병대였죠. 네. 그리고 이서진 씨는 자신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예,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늘 현충일 추념사에 6.25 전쟁을 넣지 않았습니까? 원래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면 오늘 현충일 추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했어야 했을 텐데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박 전 대통령은 늘 빠지지 않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저 자리가 아닌 재판장, 즉 공판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입니다. 돌아오는 주, 한 주에 4번씩이나 계속해야 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사표명을 할지 지금까지만 보면 증인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게 있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재판정 내부에서 뭐 네. 딱히 언급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할 필요도 별로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들이 주로 이제 다 질문들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 과정 자체가 오히려 더 훨씬 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지금 18가지 혐의 중에서 네. 뇌물죄 혐의만 가지고도 한 2달 정도의 어떤 재판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정도로 계속 지금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을 다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16일을 맞게 되고 오히려 그때 가서 또 구속시키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재판 3번 하는 거라 그러면은 주중 재판 중에서 수요일 빼고 그냥 4번 하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강행군이 계속 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몸 상태가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아니면 네. 계속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10월 16일까지 판결 선고가 되지 않으면 네.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심금마다 2차에 걸쳐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1심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산일은 언제냐면은 구속된 날짜가 아니고 기소가 된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17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10월 16일 날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이 경우에 그 검사의 석방 지휘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석방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담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연일 빡빡한 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야 될 텐데 재판부나 피고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손목보호대를 차고 오는 모습이나 아니면 재판 중에 하품을 하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딱한 모습도 보이긴 했었었는데 재판 중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한 보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메모였을 수도 있고 워낙 이제 수첩에 적는 것도 좋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따분하거나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네. 지금 10월 16일 기점으로 하면 지금은 아예 네.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받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진행을 하면 우리는 증거 다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네. 증거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동의한다. 왜냐하면은 그거 일주일에 4번 하는데 기록들을 언제 다 검토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아예 미리 부동의한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미 증인 신청 계획서를 내는 거에 따르면 11월까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 10월 16일 이후는 바깥에 나와서 재판을 계속 끌겠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거의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든 나와서 약간 정치적으로 반전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1심에서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오는데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사실은 바깥 생활을 전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탄핵이라든가 구속까지 본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방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좀 당했다? 이런 어떤 심정도 있기 때문에 좀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추스려볼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 전 대통령 옆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만 하더라도 네.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성이 튀어나오고요. 또 방청석에서까지도 소란이 일 정도로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승일 씨 증언의 어떤 효력성 네. 이걸 좀 이제 어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승일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당시에 본인 자체가 이 어떤 최순실 씨한테 뭐 많이 당해서 실제 네. 최순실 씨한테 어떤 뭐 분노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협공을 펼쳤죠. 사실 어제 이제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결혼을 갖다 몇 번 하고 또 이혼을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별걸 다 그렇죠. 부르시네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본인이 굉장히 화를 내고 했지만 그 의도 자체는 보면 네.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 처지에 또 본인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떤 좀 최순실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진술 자체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은연중
나중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 보면 굉장히 거기서 싸움도 붙고 해서 뭐 재판장이 이제 종회까지 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쿨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어제는 보면 이 노승일 씨를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승일 씨를 이른바 이제 소위 속되게 표현하면은 약 올리듯이 저렇게 사생활 문제를 자꾸 얘기하나 재판정에서. 네. 그러니까 노승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뭔가가 배후에 있었지 않았느냐. 뭐 네. 그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문제까지도 얘기했었을 거라고 뭐 선의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사생활 문제를 꺼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승일 씨가 화를 내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 증인의 어떤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전략이 좀 숨어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헌재 재판 때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 중요한 이제 그 이른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를 갖다 놓고 고영태 씨랑 엮어서 불륜 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뭐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엮은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이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영태 씨를 데려다 놓고 노승일 부장을 데려다 놓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사건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런 걸로 볼 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재판이 결국은 헌재 재판에 다시 재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고 시간 끌기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었는데요.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향해서 거침없이 증언을 했지만 과거에 했던 이 발언이 어제 공판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권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권력형 비리나 뭐 정견 유착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정치가 바뀌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하면서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에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어제 어느 당으로 나가시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던데 정치적으로 여당 의원들과의 친분 유지 이 부분까지도 아마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이제 측 변호사에 이 따르면 예전에 말이죠. 찍었던 손혜원 의원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 한 장, 네. 고영태하고 노승일 부장이 찍었던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이후에도 보면 이제 청문회 때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TV 출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아마 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 지금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들을 좀 솔직히 하거든요. 보면은 뭐 출마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재 여당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지명도나 이걸 가지고 뭐 차기 총선에 나가겠다는 뭐 그런 의도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는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비친 것이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발언 자체가 보면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대하게 부풀린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진술들이 보면 노승일 씨가 여러 가지 이 의혹들 이야기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되기보다는 그냥 주장에 그치는 거, 전문 증거.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는 어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좀 부풀리고 확대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상당히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른 의견도 있으실 그런 수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네. 해보면 지금 이 두 분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상대를 검찰을 상대라는 게 아닌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여권이고 구야권이었고 전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안민석 의원이나 이 사건 자체를 폭로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이끌고 구속까지 이끌었던 것들이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법정에서조차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려들면 노승일 부장으로서는 원리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굳이 저거를 꺼내든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입장도 굉장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선 분명히 정치적인 다툼을 법정에서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굳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에게 저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고영태 씨를 공격했을 때의 이 탄이 그대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SNS 대화, 사진 촬영을 했던 부분이 평소에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쩌면 당사자로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라고 느낄 만한 거친 입담이 오고 갔던 어제 공판이었는데요. 이 공판을 다 지켜봤던 분들이 있다고 하죠. 일부였습니다만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재용 재판을 주도할 수 있는 판사분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제 이영선, 정호성 만남을 극히 꺼린 것처럼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부르는 거를 반대했었는데 과연 이재용 재판 그리고 우병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갈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나가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안 나간다 했다 해서 강제 구인도 결국 못하고 30분 네. 만에 돌아서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네.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하니까 이 증인을 꼭 불러야 되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대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급적 피하고 싶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피하고 싶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부르고 싶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나는 네.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내 역할은 지극히 제한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으로서는 빠져나올 길이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에요. 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공방으로 오가고 이러면 네. 법리 다툼을 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순간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거의 반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법리 다툼으로 늘어가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지금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싸워서 이길 좀 승산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측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재판에라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거기도 나와주지도 않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 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구치소에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타박상이 온몸에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나올 수 없었다던 최순실 씨. 그러나 가급적 내일 열리는 공판은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뼈에 부상이 있어도 공판 참석하는 투혼을 보이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뼈에